뭐 하는 거야? 예, 시작했습니다. 인사해야죠.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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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오늘도 멋지네요. 메리 크리스마스. 아, 이거 메리 크리스마스 해야 되는 거야? 이게 메리 크리스마스예요? 저희 네? 야, 아우, 사슴뿔 달린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컨셉이 아. 크리스마스 컨셉 같아요. 그러면은 이쪽이 누돌프고 이쪽이 저요? 예, 여기 산타고 했어야 되는데, 제가 뭐 마차고 이 컨셉이죠? 네, 알겠습니다. 네, 어쨌거나 네. 컨셉 이거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어요. 자, 질문이 왔네요. 또 5가지 질문이 있는데 교수님께서 답변을 해드립사하고 올린 질문인데 제가 한번 말씀 한번 드려볼게요. 1번 교수님 안녕하세요. 실무 관련 질문입니다. 국외에 거주하고 있으며 아파트 2채를 소유하고 있고 전세 주고 있대요. 오피스텔 2채 소유하고 있고 하나는 월세, 하나는 전세를 놓으려고 한대요. 일단 부럽네요. 아파트 2채, 오피스텔 2채. 혹시 가지고 있으신가요? 부럽다. 아, 너무 부러우니까 이렇게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부동산 사업자 등록을 내야 한다고 하는데 월세이기 때문인 거죠? 전세라면 사업자 등록을 내지 않아도 되나요? 늘 좋은 강의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왔네요. 사업자 등록증을 내야 되는지 임대사업자를. 자, 이제 답변. 왜 아니 저 아니에요? 왜? 이 박사님? 저희가? 네, 박사님. 아니, 근데 박사님이라고. 이 박사님. 이 박사님. 네, 이 박사님. 알겠습니다. 네네네. 이 박사님. 아니, 아파트 2개. 아파트 2개 있고, 또 오피스텔 2개. 있고, 네. 4개는 되면 4개예요. 네, 부럽습니다. 4개인데, 4개면 사실 임대사업자 등록을 해야죠. 왜냐하면 이제 내년부터는 2020년부터는 임대사업자 의무화되기 때문에 하셔야 될 거예요. 하셔야 되는데 이제 금액에 따라서 이제 많은 분들이 월 임대료가 이제 연간 총 임대료 소득이 2천만 원 안 되면 이제 세금이 조금 나오니까 안 해도 된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혹시라도 신고 안 했을 때 임대사업자 등록하는 과태료가 있어요. 과태료 있기 때문에 잘못하면 과태료 나올 수도 있으니까 이런 경우는 일단 임대사업자 등록은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근데 2개는 전세를 주고 2개는 월세를 주고 그런데 이분은 아니요. 3개가 전세고 3개가 하나가 전세? 월세고. 그러면 본인 어디서 사는 거야? 본인은 외국에 살고 있고. 참 그러니까 비거주자죠, 쉽게 말하면. 국외에 거주하고 있으면 비거주자고. 비거주자인 경우는 세금 과세 방식이 또 달라질 건데 그러면 그런 경우까지 고려한다면 이 부분은 지금 뭐라고 대답을 하기가 힘들 것 같은데요. 그렇죠. 네, 이런 부분은 비거주자 입장에서는 이제 세금 계산 방식이 좀 달라요. 우리 방식이 다르고 이런 게 원천 징수를 해야 되고 안 그러면 이분이 이제 종합과세를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에서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서 종합과세를 할 때 그 분리과세하고 종합과세 선택할 수 있거든요. 선택할 수 있는데 이런 경우로 하면 임대사업자를 등록을 하셔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그 소득 자체가 정확하게 외국에 있는 사람이라 나타나지 않으니까 세금 신고를 정확히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100% 확신은 제가 어떻게 대답을 못 해드리겠어요. 근데 그 임대사업자 등록이 의무화가 만약에 안 하면은 벌금 과태료가 있죠. 얼마가 나오죠? 과태료가 제가 알기로는 5% 정도 과태료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 5%면 그 세금의 5%면 그래도 얼마 안 되는데 전체 총 수익 금액의 5%면 꽤 크거든요. 엄청나니까 아, 그게 세액의 5%가 아니라 수익 금액의 5% 정도 되면 꽤 크게 크겠는데. 돼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아마 임대사업자 등록을 해 놓으신 게 아마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게 이제 뭐 이야기를 들어보면 단기에 매매를 할 건지 그렇죠. 장기간 갈 건지 뭐 이제 여기에 따라서 또 선택안이 좀 달라지긴 하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확실히 어떻게 대답을 해 줄 수가 없어요. 지금 이 부분에 그렇죠. 대해서. 그러니까 이분이 지금 어떻게 갈지를 그렇죠. 상황을 좀 봐야지만 좀 더 자세한 구체적인 내용을 봐야지만 이야기를 할 수 있겠네요. 네. 이분 질문에 대해서는 완벽한 100% 답은 지금 안 되는 네. 것 같아요. 네.
아, 그렇군요. 네. 아까를 이용해서 한번 넌센스 퀴즈 한번. 퀴즈. 네. 어렵다. 그 대머리는 권총을 한 발만 쏜대요. 대머리가 한 발만요? 네. 왜요? 왜 그럴까요? 아니 그냥 전 대머리에 빵 터졌어요. 그죠? 아니, 대머리는 왜 권총을 한 방만 쏘죠? 그러니까요. 넌센스죠? 넌센스? 그건 어떨까요? 왜 그럴까요? 대머리가 권총을 한 발만 쏜다고요? 네. 빵. 자, 정답은 뭐가 있을 것 같은데? 두 발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 다음 질문 가겠습니다. 네. 자, 이건 어떻게 뭐 편집을 하든가 아니면 아니 이 분위기 이 좋은 분위기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와. 죄송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네, 시청자 여러분. 아, 저 재밌던데? 재밌었던데. 그렇군요. 양도소득 파트에서 취득가격 계산할 때 감가상각을 공제한다고 하는데 취득가격 빼기 감가상각비를 공제하면 이거 학계문에서 좀 나오는데요. 결과적으로 양도소득세가 올라가는데 감가상각을 비용으로 종합소득 등에서 공제해줬기 때문에 감가상각비를 공제하는 것인지요? 이렇게 나왔네요. 한국말로 써있는데 저는 도대체 그러니까 이게 취득가액 계산할 때 감가상각비를 공제한다고 하는데 취득가액 빼기 감가상각비를 공제하면 결과적으로 양도소득세가 올라가는데 감가상각을 비용으로 종합소득 등에서 공제해줬기 때문에 감가상각비를 공제하는 것인지요. 일단 임경 교수님은 여기 바로 오시자마자 여기에 투입되셨고 이 박사님께서는 좀 보셨을 거예요. 질문에 대해서. 이 박사님 어떻게? 아니, 뭐 맞는 이야기 같은데? 아니, 근데 이 이야기를 지금 질문하신 분이 전체적으로 모르시는 것 같아요. 예, 예. 세법을 잘 모르시는구나. 아니, 이 말을 쓰시면서도 본인이 뭘 썼는지 모르고 쓴 것 같아요. 네, 아니, 진짜로. 저도 그래요. 그게 한국말인데 한국말 같지가 그러니까 않아요. 지금 말은 감가상각비를 종합소득에서 공제를 해줬기 때문에 사업소득에서 공제를 비용 처리해줬기 때문에 비용 처리했기 때문에 양도소득에서는 비용 처리 안 한다. 비용 처리 안 해서 세금을 좀 더 내게 더 낸다 만드는 지금 거죠. 그 이야기잖아요. 예, 그 이야기인데 지금 무슨 이야기냐면 이 사람은 취득가액 계산할 때 감가상각비는 실거래가로 계산할 때 일단은 빼주면 그만큼 비용이 많이 인정이 되기 때문에 세금이 줄어들어요. 근데 줄어드는데 많이 나온다고 해버린 거예요, 이분이. 세금이 줄어드는데 그런데 그 비용을 다른 데서 이미 조금이라도 비용치를 했으면 양도 아닌 다른 소득에서 비용치를 했기 때문에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는 이중으로 비용치를 안 해주겠다는 이야기예요. 한 번 더 비용치를 해주면 공제를 두 번 받으니까 다른 데서도 공제받고 여기서도 공제받으니까 이중 공제를 못하게 해서 취득가액에서 그만큼 빼고 나머지만 양도에서 경비로 인정해서 세금을 조금 더 나오게 만들어주겠다 이런 이야기예요. 이분 같은 경우는 보니까 사업자는 사업자인데 복식부기 사업자 같은 느낌이 들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사업소득 계산할 때 감가상각비를 끌어다가 비용 처리를 해버렸고 그렇죠. 그래서 거기서 세금을 적게 냈으니까 양도소득세에서는 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을 한 금액을 빼버려야죠. 제외를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취득가액에서 제외를 제외를 시켜서 시켜주니까 취득가액을 낮추는 거죠. 그 취득가액 낮춰지니까 낮추니까 세금이 세금이 조금 더 많이 나오게. 나오는 거고. 네, 네. 그런 식으로 처리하자는 그건 얘기죠. 다 당연한 거죠. 안 이중 그러면 공제, 이중 공제가 안 된다는 되니까. 거. 네. 네. 그런 뜻이에요.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저는 촬영이 있어서 다음 일정이 있어서 저는 이 자리에서 여기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분 말씀 많이 고생하셨습니다. 들으시고요. 네, 교수님. 고생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십시오. 네. 다 끝나는 거네. 자, 이어서 또 질문이 또 있는가? 그러세요. 한번 세 번째 한번 가볼까요? 안녕하세요, 교수님. 문의드립니다. 2004년도에 취득가액은 1,000만 원 정도 주고 주택을 구입했고요. 1천만 원 주고 주택을 구입했다. 이주비 4억 2천만 원 받고 2019년도 2월에 조합원 입주권으로 분양받았습니다. 1,000만 원 정도로. 3주택 이상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현재 시세 13억. 한시적으로 다주택자에 장기 보유 특별공제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혜택을 준다고 해서 세금 혜택 받고 양도하려고 합니다. 2004년도부터 보유기간 계산하면 되는 걸까요? 주임사 등록주택도 다주택자 한시적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렇게 어렵네요. 이번에 종합대책 발표된 것 같은데 그 내용 같은데 이분은 지금 10년 넘었으니까
10년 넘으신 분들에 대해서는 이번에 다주택자 양도했을 때 세금 특혜를 주겠다는 게 3주택이면 26%에서 62%짜리 세율에서 6에서 42% 세율로 낮춰주겠다는 거예요. 세율로 낮춰줘가지고 세율만 낮춰주는 거예요.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아예 공제 못 받는 거고, 조정 대상 지역에 있으면 안 되는 건데 이분은 지금 조정 대상 지역인지 아닌지를 구분을 안 해놓으셨어요. 그래서 조정 대상 지역에 있으면은 3주택이면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배제가 되는 건 맞아요. 그런데 세율만큼은 일반 세율이 6에서 42% 낮춰주겠다 했는데 그거는 주택일 때만 그런 거야. 다주택자 주택일 때만. 임대사업자로 등록이 돼 있으면 주택이 아니라 상가로 해석이 돼 버리기 때문에 그 경우는 또 여기서 혜택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15년 넘는 주택에 대해서만 15억이 넘는 주택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10년 넘고 금액이 15억이 넘는 집들 막 이런 집이고 이러니까 좀 여기 이분은 지금 임대사업자로 등록이 돼 있다기 때문에 주택수에서 배제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혜택에서 약간 배제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겠네요. 이번에 그 부동산 대책 발표에서 그 학개론과 관련된 내용도 조금 있습니다. 금융위원회에서 LTV와 DTI를 조정하겠다. 그래서 규제를 좀 강화하겠다. 9억 원 이상 되면 LTV를 40%에서 20%로 낮추겠다. 그리고 15억 이상 되는 주택에 대해서는 대출을 아예 안 해주겠다. 자, 그리고 전세 대출을 했을 때 만약에 전세 대출을 받고 9억 원 이상의 주택을 구입하면 대출을 회수하게 하겠다. 그렇지. 이런 내용이 있었죠. 일단 학개론에서는 금융위원회가 LTV와 DTI를 이걸 조정하고, 금융위원회는 은행들이 대출에 관련되었을 때 이를 업무를 잘 하고 있는지 관리 감독하는 데가 금융위원회예요. 학개론에서도 매우 중요하니까 1차 준비하시는 분들은 그것도 좀 알아두시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질문 드려요. 2017년도 8월 3일 이후 취득 당시에 조정지역에 있는 주택 구입 시 2년 보유, 2년 거주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 거죠? 2015년 12월 분양을 받았다면 2년 보유 조건만 충족하면 될까요? 다주택자들도 2년 보유, 2년 거주 조건에 충족해야 되는 건지요? 이렇게 질문하셨네요. 그 2년 보유, 2년 거주라는 비과세 받는 사람만 혜택이 되는 거고, 다주택 있는 사람은 뭐 어차피 세금 나가니까 2년 거주를 안 해도 되는 거죠. 어차피 세금 나갈 거니까. 비과세 이제 집 하나 있는 사람이 비과세를 받으려면 2년 보유, 2년 거주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거는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되기 전에 이미 구입한 2015년치는 조정 대상 지역 전이기 때문에 그때 분양을 받은 것은 2년 거주를 안 하셔도 돼요. 그래서 이미 2015년에 계약금을 지불한 내역이 인정이 되면 확인되고, 잔금을 이제 조정 대상 지역 지정 이후에 잔금이 지급됐더라도 그래도 이런 분 같은 경우는 2년 보유만 하시면 돼요. 비과세 받으려면 그렇게 하시면 되고, 여기는 다주택자라기 때문에 비과세 혜택은 받을 수 없고, 나머지 이제 예를 들어 3개 있으면 2개 팔고 마지막 하나 있는데 요걸 팔고자 했을 때는 그게 이제 그 조정 대상 지역 이후에 취득한 집이다. 그럼 그때는 2년 거주를 해야죠. 근데 그 전에 이미 구입한 것 같으니까 이런 부분은 2년 보유만 하시면 비과세 혜택은 받을 수 있죠. 자, 저도 공인중개사 자격증 따려고 세법을 공부해봤는데 또 실무 관련되니까 또 전혀 다른 그렇죠. 얘기 같네요. 내용들이 완전 그 똑같은 내용인데 실무로 이렇게 돌리다 보면 내용이 그냥 생소하게 아마 느껴지실 거예요. 5번 질문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질문 드릴 것이 있습니다. 조정 대상 지역으로 용인시 기흥구 이사갈 예정이라 집담보로 대출을 받았는데요. 비조정지역 수원에 청약이 당첨되어서 주택 중도금 대출을 하려고 한다면 대출이 가능할까요? 친구가 저 합격했다는 말 듣자마자 질문을 바로 하는데 정말 한국에 돌아가면 공부 많이 해야겠어요. 외국 분이신가 봐요. 아니요, 외국분이 아니라 합격하고 외국 놀러 간 것 같아요. 그렇구나. 제일 부러운 사람입니다. 부러우신 분들이 네, 많네요. 제일 부러운 사람입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선생님 거 강의 듣고 합격하셨나 봐요. 아니, 합격하고 그 외국 놀러 가고 있는데 친구가 아마 좀 카톡을 한 것 같아요. 너 합격했으니까 네. 이거 알지? 하면서. 그런데 이제 이거는 이제 대출 같은 경우는 갑자기 대출을 규제할 수도 있고 이러니까 은행에 먼저 제일 먼저 확인을 해보셔야 돼요. 해보셔야 되는데
중도금 대출도 될 수도 있지만 금액 일정 금액이 넘으면 대출 제한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이제 그것도 이제 확인하셔야 되고, 이 대출 관련 건은 공인중개사가 된다 안 된다 말을 해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은행에서 정부 정책적으로 은행 대출을 규제시켜버리면 대출이 안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다른 방향으로 해서 은행에서 아마 분명히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유도를 시켜줄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그걸 은행에 직접 찾아가셔가지고 확인해 보는 게 제일 빠르실 거예요. 그래서 비조정 지역으로 이사를 간다고 했을 때 그 비조정 지역에서 조정 지역이라 하더라도 대출은 임의로 뭐 대답해 드릴 수는 없어요. 은행도 문제지만 정부 정책이 있기 때문에 정책에서 이건 안 된다 그러면 안 되는 거니까, 그래서 정책적으로 확인해 보시고 은행 창구에 가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제일 빠르겠네요. 대출은 은행에 가서. 그렇죠. 대출 은행 가서 상담해 보시는 게 제일 전문가가 대출 상담자가 있으니까. 그렇죠. 네. 이번에 그 부동산 대책에서 종부세를 올린다는 얘기가 있던데요. 올린다는 이야기가 있는 게 아니라 올리려고 발표했죠. 아, 그래? 네. 그러면 뭐 이제 아직 국회에 통과되지 않아서 아직은 모르는 건가요? 아니, 통과가 안 되는 게 아니고 그거는 당연히 국회에서 통과가 될 거고, 이제 그 비율 자체가 공정시장가 비율이라는 게 있는데 그 비율이 85%에서 내년부터 90%로 이미 확정이 돼 있고, 그리고 5%가 인상이 돼 있고, 또 거기에 또 공시가격이라고 있는데 이제 정부 고시가 자체를 지금 현재 수준에서 지금 현재보다 더 올리려고 그래요. 이렇게 고시가격을. 부동산 가격 자체를 정부 고시가를 지금 이 상태에서 이렇게 올려버리겠다는 이야기예요. 현실적으로 지금은 60% 선에서 책정이 됐다. 그럼 현재 시세를 80%, 70%, 80% 선까지 올리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그 두 개만 올려도 공정시장 가입 비율은 세금을 계산할 때 일정 부분을 깎아주는 건데 85% 선으로 했다가 90%를 올리니까 5%가 인상된 거예요, 세금이. 그런데 거기에다가 공시가격을 또 올리니까 또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또 거기에 하나가 더 있어요. 세율을 또 올리는 거예요. 세율을 2주택자, 3주택자 세율을 이제 그 세율 자체를 올리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올리는 게 지금까지는 집을 2개를 가지고 있고 조정 대상 지역에 있고 2개를 가지고 있으면 100분의 200에서 작년에 2배만 세금을 물리는데 내년부터는 3배로 올라가요. 그러면 그 4개만 봐도 올해보다 세금은 2배 정도는 더 올라간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작년에도 세금이 2018년 대비 19년 세금이 한 2배에서 3배가 올랐거든요. 그런데 2020년에 가면 또 19년 대비 또 2배 이상은 또 올라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세금이 종부세는 엄청나게 올라간다고 봐야죠. 그러면 이제 비싼 주택, 부동산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세금을 좀 많이 낼 수밖에 없겠네요. 기존에는 하나만 가지고 있는 사람도 세금을 이제 하나 가진 사람 세금 많이 낮춰준다고 했었는데, 근데 이제 그 부분도 하나 가지고 고액인 사람은 세금을 많이 낼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그러게요. 공시지가도 뭐 현재 이제 지역마다 다르긴 하는데 70% 현재 잡고 있다가 80%로 올리겠다 이런 얘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70% 지금 70%에도 지금 현재 70% 책정이 돼도 그게 시장에서 반영되는 건 70%가 안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시세가 10억이다. 10억이면은 그 공시 가격이 한 6억 정도밖에 안 되니까 60% 선밖에 안 돼요. 그래서 70%까지 올려도 엄청난 세금이 올라가니까 엄청 세금 많이 올라가는 거예요. 네. 궁금한 게 또 있어요? 아니요, 없습니다. 부동산에서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영업소득세 계산할 때 영업소득세에서 순소득에서 대체 충당금을 더하고 이자와 감가상각을 빼서 과세 표준을 구한 다음에 이제 영업소득세율을 곱해서 소득세를 계산하거든요. 그냥 뭐 학계론에 그런 내용도 있다고요. 그래서 부동산 투자하면 이자와 감가상각 부분이 소득세에서 공제되더라. 그건 학교론 이야기죠. 이거 학교론 이야기고, 학계론 실제 실무에서는 그거 통하지도 않아요. 실무에서 감가상각비를 일반인들이 공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혹시 또 이자도 빼주지도 않아요. 네, 보시는 분 중에 1차 학계론 공부하시는 분도 있을까 해서 제가 이렇게 네. 그런 부분은 이제 학교론에서는 학설적으로는 빼주는데 실무적으로는 그런 걸 잘 빼주질 않아요. 네. 그만큼 다 세금 내라 하지 뺄 수 있는 방법은 거의 없어요. 자, 어쨌든 이렇게 질문 좀 정리했습니다. 좀 도움 되셨길 바라고, 네.
이 박사님. 이게 이제 도움이 되셨다면, 자, 이건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구독 이거 꼭 눌러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좋아요 하나가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으니까 더 많이 여러분들이 홍보해 주시고, 또 혹시 주변 분들이 실무적으로 궁금한 사항 있으면 메달TV에 들어오시면 이제 전부 이 실무 강의를 들을 수 있다. 또 중개사 강의를 이제 원하신다. 그러면 강남 메가랜드 강남 메가랜드. 오시면 아마 그 선생님들도 다 계시고, 저도 이제 강남 메가랜드에 있으니까 이쪽으로 오셔가지고 중개사 강의 들으시면 더 아마 도움이 되고 아마 그럴 거예요. 강남 화이팅이네요. 근데 여기 선생님은 또 다른 또 학원 또 선전을 좀 한번 해보시면. 다른 학원요? 아닙니다. 뭐 다른 학원. 아니 그냥 학교는 공부하시다가 혹시 어려운 거 있으시면 질문 이렇게 남겨주시면 제가 잘 풀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네. 오늘 또 제가 옆에서 같이 도와주셔가지고 저 실무 이렇게 설명하는데 너무나 목소리도 좋고 이러니까 세법은 어려운 것 같아요. 어려운 게 아니라 그냥 쉬운데 어렵게 느껴지는 거예요. 교수님이 이제 워낙 잘하시고 아니, 또 그게 잘 아니라. 설명해 주시니까. 근데 용어가 어려워가지고 그런 거지. 용어만 쉽게 풀면 세법은 쉽게 풀 수 있어요. 세법은 쉽다. 네, 그렇죠. 이 박사님을 통해서. 아니요. 학교로는 더 쉬워요. 그러니까 네. 그러면 여기서 질문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